예전에 친구들과 부산 근처의 한 시골 마을에 캠핑을 갔던 적이 있었다. 이 마을은 인터넷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당히 외진 곳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돌았는데 한때 그 지역에 살던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이방인은 이곳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미움을 받았고 결국 비참하게 살아남아야 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캠핑을 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4명은 대학교 동창이었다. 민수, 세훈, 예지, 그리고 나. 우리는 학업과 직장 생활에 치여 몇 년째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에 이번 캠핑은 정말로 시각적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계획이었다. 도착한 시간은 저녁이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좁은 길을 따라가니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거의 버려진 듯한 작은 가로등이 몇 개 켜져 있었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정말 이곳이 맞는지 서로 물어보았지만 근처에는 물어볼 사람조차 없었다. 마을 중간쯤에 도달하자 비로소 몇 집이 간간히 보이기 시작했지만 대부분 폐가처럼 보였다. 그래도 한참을 걸어가니 조금 더 현대적인 건물들이 나타났다. 마침내 우리는 마을 구경을 잠시 멈추고 숙소로 정한 작은 펜션으로 들어갔다. 주인은 너무나도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었고 마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이야기는 위에 언급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였다. 주인은 이방인의 전설을 꺼내며 말하기를 그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 능력을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잔혹하게 복수하는 데 사용하면서 점점 더 두려운 존재로 변해갔다고 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방인을 쫓아냈고 그는 마을 근처의 산에서 모습을 감췄다고 한다. 이후로 이방인의 영혼이 그 산을 지키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곤 했다. 아무리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우리는 절반은 웃기기 바빴고 절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주인의 말투와 눈빛은 진지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을 구경을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와 고기 파티를 벌였다.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한창일 때 펜션 주인이 찾아와 경고했다. 밤이 깊으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곳에선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자주 일어나요.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놀랄 일이 벌어졌다. 한창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잠시 침묵했다가 핸드폰을 켜서 불빛을 만들었다. 그때 민수가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변기 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들었어? 변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모두 민수가 말한 변기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말을 걸거나 혹은 숨을 쉬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화장실에서 들려왔다. 그 순간 다들 실소를 하고 누군가는 귀신 이야기를 꺼냈다. 다시 오기로 한 시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모두 지쳐 하나둘 짬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자꾸 깨어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파란 안개가 낀 산길을 헤매고 있었고 그곳에는 새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나를 쫓아왔다. 그녀의 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이 없었다. 나는 꿈속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비명소리에 깨어났다. 놀라운 것은 내가 깨어났을 때 누군가 내 방 밖에서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나는 곧바로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뭔가 이상함이 가득 차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 깊어진 밤 동안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아침을 먹고 있을 때 예지가 기묘한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애들아, 난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봤어. 이상한 형상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던 것 같아. 그게 분명히 사람이 아니었어. 하며 길게 설명하였다. 우리 중 일부는 예지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고 일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우리는 예지의 이야기를 듣고 무시하려 했지만 이상한 일들은 그날 밤에도 계속되었다. 벌써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진동음과 함께 전기가 다시 나갔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았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그냥 그곳에 있었다.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최악의 일은 결국 일어났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세훈은 갑자기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가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우리는 그를 따라 나섰다. 그는 우리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산길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고 눈동자는 공허해 보였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그를 쫓아갔지만 결국 따라잡지 못한 채 그를 놓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그를 찾으러 나섰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도 투입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세훈을 찾지 못한 채 마을을 떠나야만 했다. 몇 주 후 세훈의 실종 사건은 우리 모임의 끝을 의미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거의 연락을 끊었다. 불길한 기억들로 인해 다시 모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지와 나는 가끔 연락을 했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 나는 다시 마을을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조용하고 외딴 곳이었다. 펜션 주인은 나를 알아보더니 마을, 산길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해주었다. 그 이방인이 아직도 그곳에서 떠돌며 사람들을 괴롭힌다면서. 나는 다시 한번 그 산길을 걸어갔다. 어두운 나무들 사이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바람에 떨렸다. 누군가가 내 뒤를 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것이 내가 상상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붙잡는 느낌을 받았다. 뒤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난 확신한다. 그날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임을. 그렇게 나는 마을을 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결코 해결되지 않은 세훈의 실종 사고, 그리고 그 마을에 얽힌 전설. 아마도 그곳은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일지도 모른다. 그 밤에도 나는 여전히 그 형상이 그림자를 꿈꾸며 깨어났고 그 마을에 대한 기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나 김수지는 중학교 때부터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선택한 지방의 한 대학교 기숙사 생활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으나 점차 기숙사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나에게 불운이 시작된 것은 2학기 초였던 가을날이었다. 어느 날 나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와 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쉬기로 했다. 방에 들어가 누워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계속해서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었다. 방이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 창문을 닫았으나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끔찍한 꿈을 꿨다. 어젯밤 꿈속에서 나는 기숙사 지하에 있는 어둡고 눅눅한 방을 방황하고 있었다. 그 방 안에는 어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고 그 인형 같은 모습은 뭔가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나는 겨우 눈을 뜨고 꿈에서 깨어났다.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다음날 나는 기숙사 생활이 마냥 불편하게 느껴졌다. 방에 혼자 있을 때마다 기묘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바닥에서 울리는 때마침 무거운 발소리. 처음에는 바람이나 다른 학생들일 것이라 애써 부정했으나 점점 이상한 현상들이 빈번해지면서 나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정말 이상한 경험을 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나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방 안이 전등이 깜빡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전등에 문제가 있겠거니 생각하며 무시하려 했으나 깜빡임이 점점 심해져 방 전체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를 반복했다. 불길한 예감이 나를 감싸며 나의 시선이 창문 쪽으로 향했다. 창문 밖에는 하얀 무언가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창문 밖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정신을 차리려고 눈을 비빔에도 그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무서움에 몸이 굳어버린 나는 겨우 의자를 뒤로 밀며 창문 쪽을 향해 도망갔다. 창문 밖으로 내다본 나는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다. 창문 밖에는 사람의 얼굴이 선명히 보였고 그 얼굴은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괴했다. 쓸쓸한 눈빛과 비뚤어진 입꼬리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기숙사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고통스러워졌다.
방 안에만 있으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계속해서 기묘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방 전체에 퍼지는 무언가 쓴 냄새와 찬 바람은 분명히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피폐해져 갔고 기숙사 관리자에게 이 모든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관리자는 나의 이야기를 그냥 헛소리로 치부해버렸다.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친구 중 한 명인 정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정연은 나와 같이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고 그날 밤에 우리는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정연이 나와 방에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모든 것이 멈췄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던 기묘한 소리가 우리 둘의 귀에 똑같이 들려왔다. 그날 밤 우리는 기숙사의 다른 학생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다른 학생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몇 년 전 이 기숙사 방 안에서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관리자는 이 모든 일을 무시하고 덮어두어 더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가 겪은 것들을 학교에 정식으로 알리고 문제의 방은 폐쇄되었다.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이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나와 친구들은 기숙사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나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지금도 가끔씩 이 글을 쓰면서 뒤돌아보면 방 안 어딘가에 그 기괴한 모습이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끔찍한 생각이 들곤 한다. 기숙사에서의 그 밤을 잊지 못한 채 나는 여전히 조금씩 공포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난 대학 동기 몇 명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려는 목적이었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이었다. 나, 성훈, 민철, 지수, 그리고 연희. 우리는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의 한적한 민가를 빌려 일주일간 함께 지내기로 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에서 출발한 우리 차는 끝없는 고속도로와 산길을 달려 그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낡은 지도와 인터넷에서 찾은 위치 정보에 따라 우리가 빌린 민가에 도착했을 땐 이미 울주옥나무와 어둠이 우거진 분위기가 으스스했다. 민가는 오래된 한옥이었다. 마당에는 검은 소나무들이 줄지어 있고 집은 나무로 짜여져 기와 지붕이 얹혀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전해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부는 먼지가 가득했지만 오랜 세월을 간직한 듯한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초여름 밤에 서늘한 바람이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첫날 저녁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다. 우리 일행은 고기를 굽고 맥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저기, 저거 봐. 지수가 지목한 곳엔 마당 한 구석에 마치 사람 형상 같은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에이, 뭐 그런 걸로 놀라? 나뭇가지가 만든 그림자겠지 라고 웃으며 말했으나 성훈도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진짜 이상해. 아까부터 저게 계속 보였어. 결국 우리는 불편한 마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신호가 잡히질 않았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건조해졌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지수가 공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여기 이 집 예전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20년 전에 그 가족이 모두 사라졌다는 거 알아? 연희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진짜? 그런데 왜 하필 여기를 빌렸어? 지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글쎄, 우린 몰랐지. 그냥 인터넷에서 싸고 한적한 곳 찾다가 발견한 거니까.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와 성우는 한 방을 쓰기로 했고 나머지 친구들도 짝지어 방을 나눴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계속 내 신경을 건드렸다. 성우는 이미 잠든 듯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닫혔다. 잠에서 깬 성훈이 놀라며 물었다. 뭐야? 문 닫은 사람이 누구야? 나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대답했다. 글쎄, 아무도 없었는데 그냥 바람 때문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이상한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나는 한 여인이 애타게 울고 있었다. 그녀는 긴 생머리에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피투성의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뻥긋거렸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어 공포에 떨다가 결국 꿈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꿈 이야기를 동기들에게 전했다. 민철은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다. 나도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한 여인이 피를 흘리며 날 따라왔어. 그의 꿈 역시 나와 비슷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린 점점 그 집에 대해서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다. 주민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묻자 그들은 매우 꺼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 할머니가 우리를 따로 불러 조용히 속삭였다. 그 집은 저주받은 집이네. 예전에 그 집안에 살던 가족이 모두 실종됐다고 하더라고. 여주인이 굿을 하다가 사고로 죽고 그 이후로 가족들도 차례차례 사라졌대. 민철이 불안한 듯 물었다. 그럼 우리가 빌린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일행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날 저녁 우리 집에 다 함께 모여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순간 장난 같아 보였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한적한 시골에 아이가 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수와 민철은 마당으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 나머지 3명의 동기들도 뒤따라갔다. 마당엔 아무도 없었다. 성훈이 갑자기 소리쳤다. 여기 있다. 마당 한 구석엔 지수와 민철이 서성이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곳엔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 여인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고 피투성의 얼굴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그 순간 공포가 우리 모두를 엄습했다. 그 여인이 웃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가를 빠져나와 차를 몰고 그 마을을 떠났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일어난 일들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우리는 그 집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일어났던 기이한 일들은 잊을 수 없다. 언젠가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가 보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도저히 그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 집은 아직도 그 마을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잠들어 있는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